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강의 시간에 봤던 것을 여러분들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서 복습하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설 명절 연휴로 동영상 촬영이 중단되는 바람에 한 주 쉬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어서 할 텐데요. 자, 오늘은 거래계약서, 여러분 업무보증, 중개보수, 교육제도, 포상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 겸업, 여러분 겸업, 경매대리 등록을 위하여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경우에 자 보증설정 금액 법인은 2억 이상,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 개인은 1억 이상. 그 다음에 설정 방법은 공탁, 공제, 보증보험이 우리 중개업의 보증 설정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일단 맞는 문장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조금 더 진도가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경매 대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보증 설정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일단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사고에 대비한 보증 설정이 있고 경매 대리를 하면서 또 사고 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보증 설정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함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서 이 문장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개업 보증 설정이든 경매대리 보증 설정이든 여러분들 금액은 똑같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설정하는 방법도 공탁, 공제, 보증보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것도 동일하다 해서 같이 정리를 해두세요. 자, 1번 지문은 맞는 얘기. 자, 2번 지문을 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적용 범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 및 재산상 손해를 포함한다. 일단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자, 두 군데가 틀렸는데요. 첫 번째 틀린 것은 모든 행위가 틀렸죠.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손해배상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만 우리 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모든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적인 행위, 즉 중개 업무 외에 개별적인 행위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 우리 법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가 아니에요. 업무상 행위야 돼. 두 번째, 발생한 손해라는 것은 또 모든 손해라면 틀려요. 우리는 재산상 손해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원래 민법상으로 손해라고 할 때는 정신적 손해, 즉 이자료하고 재산상 물질적 손해를 우리가 합해서 손해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특별법으로서 무슨 손해만 재산상 손해만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 배상을 해줍니다. 정신적 손해는 우리 법이 아니라 민법상으로 별도로 청구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봅니다.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보증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일단 틀렸죠. 자,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돼.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여러분 상품이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 여러분들 5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보험료 공제료 뭐요? 한 13, 4만 원만 내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다시 중개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13, 4만 원을 또 여러분들이 납부를 해야 돼요. 그것을 보증기간 만료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만료는 언제까지 돈을 또 내야 되냐? 이것은 만료 15일 전이 아니라 만료일까지 내야 됩니다. 만료일.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15일이라는 것은 손해배상이 지급됐을 때 다시 가입하는 기간이 15일이고 그냥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된 것은 바로 이 만료일까지라는 것을 주의를 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틀렸다. 그 다음에요. 4번 문제를 보겠어요. 기간에 대해서 총정리해보자 이거죠. 중요한 기간 몇 가지입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5가지를 보겠어요. 다음 빈칸의 기간을 모두 동일한 것은 동일하다. 과연 동일한가 보자 이거죠. 자, 기억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받은 후 업무를 빵빵 보증 설정해야 된다. 자, 여러분 업무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죠. 전.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인장 변경은 변경 등록은 며칠까지 해야 되냐? 7일이죠. 여러분 인장은 분실했다. 또는 내가 변경하고 싶다 하면 변경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7일. 자, 대기번.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빵빵 다시 가입해야 된다. 자, 이걸 주의하셔야 되죠. 다시 가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가입은 이게 15일이에요. 아까 여기 3번 문제하고 비교하셔야 돼. 보증보험 공제기간이 만료, 정상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만료됐다면 만료일까지인데 여기서 손해배상이 지급이 됐다. 그러면 지급된 이후에도 이 사람이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13, 4만 원을 15일 내에 다시 가입해야 돼요. 공탁은 15일 내에 다 보전을 해야 됩니다. 즉 보충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주의를 요합니다. 15일. 자, 1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이때 며칠 내에 해야 되죠? 7일. 그 다음에 미음번.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신고해야 되죠. 여러분 휴업이나 폐업이나 휴업한 중개업 재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미리 사전에 신고해야 된다. 자,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다면 일단 X죠. 다시 기억번.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인장 변경 등록은 며칠? 7일.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한 때는 며칠 내에 다시 가입? 15일. 1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 며칠? 7일. 휴업, 폐업 등은 사전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겠어요.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은 제재가 절대적 등록 취소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자, 일단 맞죠? 이중계약서 작성과 이중사무소 설치는 임의적 등록 취소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된다. 자, 이게 틀렸네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자 들어가는 게 5개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이중사무소, 하나가 임시중개시설물. 아무튼 우리 법은 이자 들어가는 것은 다 금지된다. 그래서 그 금지를 위반하게 되면 다 처벌되는데 여러분 처벌이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은 절대적 등록 취소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나면 나머지 이자, 이중계약서,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바로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그러니까 둘 다 등록 취소 사유는 되는데 이중 등록과 소송은 절대적 등록 취소고 나머지 이자들은 다 임의적 취소다 딱 외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 들어가는 것은 형벌은 이자의 절반 다 1-1이에요. 그래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맞는데 거기서 또 하나 주의할 건 뭐예요? 이중계약서. 이중계약서는 형벌이 없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가겠어요. 여기는 예치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치제도. 자, 계약금 등 예치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그랬네요. 자, 조문을 잘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여러분 이행이 완료. 이건 잔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이행의 착수가 중도금이죠. 그러면 이행의 완료는 당연히 잔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 법이 전에는 중도금까지만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잔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가로넣기로 여러분들에게 주의하라 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채신관서, 그 다음에 계약금 등 관련 서류 관리하는 전문업체, 이것은 예치 명의자로서 에스크로라고 그랬죠. 자,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 가로. 첫 번째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를 예치하는 대상 금액,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그럼 이 돈을 누구한테 예치해야 된다? 예치 명의자. 명의자를 지금 묻고 있어요. 여러분, 예치 명의자는 뭐라 했어?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은, 공, 신, 보, 전, 채, 이렇게 해버리라고 그랬잖아. 은공신, 보전채. 이거 예치 명의자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예치 기관, 장소까지 정리하면 끝이죠. 그 예치 장소는 금, 공, 신, 등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 자, 다시 한번. 예치 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은공신, 보전채 이렇게 외우고, 예치 기관, 장소는 금공신 등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외워두세요. 자, 7번 문제를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하고 관계증서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이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자 임대인, 즉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일단 틀렸죠? 자,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하라고 그랬죠?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세 가지 의무를 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나와 있듯이 보증, 공개, 공탁 등을 해서 증서 사본을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비 등을 미리 약정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무단으로 인출하지 말고 분리 관리해라. 그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비는 누구한테 받는다고? 매도자 임대인이 아니라 매수자 임차인이어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치제도는 누가 불안해서 예치를 한다고? 매수자가 자기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즉 계약이 성립됐다가 깨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부당이득으로 자기가 줬던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계약을 못할 때 이 예치제도가 활용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매수자 때문에 지금 예치하게 됐죠. 그래서 비용은 매수자 네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실비는 매수자 부담입니다. 매도자 임대인이 아니라 매수자 임차인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잘 정리해 두시고요. 아무튼 7번은 틀렸고, 자 8번 이제 중개수수료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중개수수료 즉 보수청구권은 중개계약 시에 발생, 여러분 발생, 이때 조건부로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개완성 즉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뭐요?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여러분들 발생과 행사를 꼭 구별해서 정리해야 돼. 그래서 보수 발생은 중개계약 때 물건을 의뢰받았을 때 발생하고, 행사는 중개가 완성 즉 매매계약서를 써줬을 때 행사할 수 있다. 일단 여기는 이제 맞는 얘기고, 그러면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및 당사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성립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고의과실 불문. 자, 작년에 시험 문제였죠. 여러분 개업공인중개사가 언제 보수를 받을 수 있냐 없냐도 자주 시험에서 물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깨져버렸다. 그러면 피해자는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당연히 보수도 지급할 필요 없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죠. 두 번째, 당사자가 이번에는 고의과실로 계약을 깨버렸다. 예를 들어 이행지체에 빠졌다. 또는 이행불능에 빠져버렸다.
이런 거예요. 합의해제 버렸다. 자기들끼리. 그런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8번 문제도 틀렸다. 잘 정리해 두시고. 자, 9번 문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9번. 주택에 대한 보수는 매매교환은 0.9, 임대차 등은 뭐야? 0.8 이내에서 당사자 합의로 주택 외에는 매매교환 임대차는 0.9 이내에서 특광도 조례로 정한다. 무조건 틀렸죠. 여러분 이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주택이 나오면 바로 조례라 그랬죠. 여러분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광도 조례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주택 외 토지 상가는 바로 합의로 연결돼야 돼요. 이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택은 특광도 조례로 요일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고 주택 외에는 0.9 이내에서 조례가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택은 조례, 주조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자주 나오니까. 주택은 조례, 주택 외에는 합의. 그 다음에 이제 0.9, 0.8 이걸 외우셔야 돼. 이걸 많이 바꿉니다. 일단 9번 틀렸고 잘 정리해 두세요. 자, 10번. 오피스텔이 나왔죠? 일단 여러분들 뭐예요?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이죠. 주택 외에 해당된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요즘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지니까 중개 수수료 요율을 낮춰줬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피스텔의 보수를 낮춰 지급하려면 요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맞았네. 또는 부엌이나 전용 수세식 화장실 주거용 시설을 갖췄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는 0.4, 요일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틀렸을까요?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니까 여기 또는이 틀렸죠. 여러분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유치할 것 같지만 유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매매교환 0.5, 0.4를 임대차는 적용받으려면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돼. 및 그래야 돼. 따라서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그래야 되죠. 그리고 주거용 시설을 갖췄을 때만 이렇게 요율을 낮춰줬다 이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틀어져. 만약에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주거시설이요.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아까 여기 0.9로 와야 돼요. 위로. 원칙으로 돌아가서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췄을 때만 그렇다. 잘 정리하세요. 자, 이번엔 11번. 주택 보수는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로 받아야 한다. 이건 맞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 나오면 바로 조례. 이걸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조례가 여러분들 17개 특광도 조례니까 어디 치료받느냐? 사무소 기준이라는 거죠. 사무소. 그래서 물건 기준이 아니에요. 물건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주택, 조례, 사무소 딱 외우셔야 됩니다. 자, 12번 문제를 볼까요? 여러분 이제 분양권이네요. 분양권 요즘에 중개 많이 하죠. 자, 분양권에 대한 중개 보수는 총 분양가의 프리미엄을 합한 가격. 이미 틀렸네요. 분양권은 총 분양가가 아니라 분양받은 사람이 납입한 금액이죠. 예를 들어 계약금을 냈다. 중도금을 2번 냈다. 프리미엄이 5천만 원 떠 있다. 이걸 다 합치라는 거예요. 그 총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합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자, 12번도 틀렸고. 자, 13번. 이번에는 객관식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기출문제입니다. 이건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자, 13번 문제를 보면은 1번.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수의 지급 시기는 언제죠? 거래대금
완료한 날, 즉 잔금 때죠. 계약 체결한 날이 틀렸네요. 자, 지급 시기는 거래계약 체결이 아니라 거래대금 완료한 날. 자, 2번.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한 범위 내에서 무효다. 답이네요. 자, 우리 중개보수는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근데 2배 받기로 합의가 됐다. 그러면은 2배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초과된 그것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초과된 것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라 해서 우리가 자세히 봤었죠. 답은 2번. 자, 3번 볼까요? 주택 외 나왔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 외가 나오면 바로 조례가 나오면 틀린다니까. 합의라니까. 주택은 조례, 주택 외는 합의. 반드시 외우세요. 자료 묻습니다. 4번. 개공은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을 위하여 실비, 아까 실비, 소외되더라도 보수의 실비를 받을 수 없다. 틀렸네요. 여러분 중개보수와 실비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별도의 비용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금 등 반환채무, 아까 예치제도는 매수자한테 받을 수 있어요. 매수자에게. 왜? 매수자가 불안해해서 예치했거든. 그러나 권리관계를 분석할 때 들어간 비용은 이번에는 매도자한테 받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것도 자세히 할 거예요. 자, 이런 실비들도 간단하게 언급이 됩니다. 자, 아무튼 보수외에 별도로 실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5번.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따른 보수. 자, 중개대상물이 틀렸죠? 우리는 조례는 사무소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자, 13번의 답은 2번. 자, 14번. 여러분 14번은 이제 교육에 대한 문제네요. 여러분 실무교육, 직무교육 위반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나 연수교육 위반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대상이다. 여기까지 맞았죠? 문장 이상 없죠? 부가권자는 장관이다. 이게 틀렸죠? 이 후단이 틀렸어요. 여러분 교육은 원칙이 다 누가 실시권자요? 시도지사죠.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도 담당자인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실무교육하고 직무교육은 언제 받아요? 등록 전에 받고 직무교육은 고용 전에 받죠. 전에 받으니까 그걸 안 받으면 등록을 안 해주면 되고 직무교육 안 받으면 고용신고를 안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가 당연히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연수교육은 뭐야? 실무교육을 받고 현재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 시킨다고 그랬잖아. 실무교육 받고 현재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자들은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반되면 과태료 500을 부과한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과태료 500은 연수교육에만 있다. 그 다음에 이 부과권자는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여러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태료 장관이 부과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 여러분 거래정보 사업자나 공인중개사 협회나 정보통신사업자 이 사람들은 장관이 감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가 부과할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적인 감독권자는 등록관청이잖아. 그래서 등록관청에서 또 부과한다니까요. 그 담당자들이 부과한다. 같이 정리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15번 문제 볼까요? 공인중개사법상 개설 등록에 필요한 자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러면 교육 부분도 꼭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는 부분이라 조금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 실무교육 나왔네요.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실무교육의 실시는 누가? 시도지사. 연수교육도 시도지사.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실무교육의 시간은 28시간 내지 32시간. 여러분 하루에 8시간씩 교육시켜요. 이게 4일 시키거든요. 실무에 가보면 그 48에 32.
48에 30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연수교육은 이틀 시킨다고 그랬잖아. 16시간 돼야 되겠지. 그래서 하루 반나절 내지 이틀을 시켜요. 이게 최대한 시키면 이틀. 그러면 하루 반이니까 12시간이 되겠지. 이게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3번. 폐업 신고 후 2년이 지난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 틀렸죠. 2년이 지나야 돼. 1년이에요. 1년이죠. 여러분, 실무교육은 폐업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면 실무교육을 안 받아도 되죠. 말을 바꾸면 뭐예요? 1년 이내니까 안 받는 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면 받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2년을 초과해버렸죠.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받아야 할 수 있다. 이게 이 문장 자체는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실무교육을 받잖아. 여러분 사무소 이전을 한 것은 폐업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30년째 폐업을 안 하고 계속 사무소를 이전하면서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30년째. 그 사람은 실무교육 딱 한 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무교육은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어? 폐업을 안 하면 평생 한 번만 받아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전과 폐업 혼돈하지 마세요. 맞는 얘기. 5번. 법인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법인이네요. 사원,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랬죠. 전원. 따라서 사원 여기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을 말한다. 이건 그냥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 사원은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다. 이게 틀렸네요. 자, 5번은 답인데 일단 틀린 거. 사원 임원 전원이 받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사원 임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받아요? 자격증이 있든 없든 다 받아야 돼. 자격증이 있든 없든 다 받아야 한다고 그랬죠? 자, 주의하세요. 그래서 15번은 이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 이런 부분들을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번에는 16번. 이것도 기출문제죠. 우리 법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를 모두 찾아보세요. 여러분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이었잖아. 근데 우리 법 47조에 6가지가 있었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법에 있는 것만 찾는 거예요. 조례. 자, 여러분 분사무소 설치 신고시. 자, 네 1번 먼저. 신고시 돈 버니까 내라고 그랬잖아. 근데 신고한 이후에 신고 확인서, 여러분 신고 필증이 확인서로 바뀌어서 그걸 재교부 받는다. 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재교부는 무조건 다 낸다고 그랬죠? 신고 확인서, 즉 신고 필증 재교부, 자격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는 무조건 조례에 따라 다 낸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억번은 맞는 얘기고 니은번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때 자격시험 응시 여러분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작년에 여러분들 28,000원 낸 기억이 나죠. 이 자격증 시험은 누가 시행하죠? 원칙이 시도지사죠. 예외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볼 때는 시도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근데 뭐라고 그랬죠?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시행할 때는 조례가 아니라 장관 자기가 결정해 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고르라 했으니까 니은번은 빠져야 되죠. 그 니은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번 등록 신청할 때 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 등록증 잊어버려서 재교부 받을 때 또 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니은번 하나만 빠지면 나머지 3개는 다 조례에 따른 것이니까 3번이 답이 돼요. 여러분 이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조례에 따른 거냐 장관이 직접 정하는 거냐 이걸 구별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할 건 뭐라 했죠? 자격증 첫 교부는 응시수수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낸다. 그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돼.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자, 17번. 이번엔 이제 포상금에 대한 거네요. 자,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하며 여기까지 맞죠?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두 건, 별건이죠. 따로따로 신고 고발이 접수될 때는 균등배분이 틀렸네요. 따로따로 왔을 때는 최초자에게만 준다 그랬고 두 건이 아니라 공동신고 A, B가 손잡고 왔을 때 균등배분이죠. 그래서 25만 원씩 준다 그랬잖아. 나눠서 두 사람이 왔을 때. 자, 그래서 이 포상금도 자주 여러분들이 점수를 주기 위해서 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포상금 제도가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엊그제 바뀐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3월 달에 자세히 하겠지만 여러분 그동안에 포상금 사유가 세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무등록, 부정등록, 양도대여였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4개가 추가됐다고 그랬죠. 기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표시광고. 그 다음에 시체방 이렇게 그랬잖아요. 시체방. 시세 조작행위, 금지행위에서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중개 제한한 개공들. 그 다음에 분여회가 개공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시체방. 이것도 여러분 포상금 대상으로 추가돼서 7가지 사유로 늘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도 뭐예요? 신고센터.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됐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거. 공소제기 기소유예 하나에서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혐의 처분은 안 주고 공소제기해서 무죄 나오면 주고 무혐의는 안 주나 유죄 무죄는 다 줍니다. 그런 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배분은 두 건 따로따로 왔을 때는 최초자만 주고 공동신고했을 때는 합의가 없다면 균등 배분한다. 정리해두세요. 자, 마지막 18번 문제 하나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신고확인서 재교부 다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내야 되죠. 그 다음에 휴폐업 신고할 때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휴폐업은 수수료 안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수료를 내냐 안 내냐는 조례로 정해진 것만 내는 거예요. 법에서 정해졌을 때. 그리고 우리 법 47조가 자격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신고확인서 재교부는 내도록 되어 있고 아까 자격증 첫 교부는 안 낸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면 이제 휴폐업이라든지 기타 법에 없는 것들은 다 안 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2개 표를 수업 시간에 정리해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18번도 틀렸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